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뜻밖의 행보. 2. 그 비밀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3. 외국인들의 칭찬 반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분명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왔고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무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방위 산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다지만 모든 뉴스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말한 것처럼 나는 방위 산업에는 큰 관심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없다. 나는 그저 모든 산업에서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매번 이렇게 선발주자들을 따라잡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다.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 관련 외신 보도에 달린 외국인의 반응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방위 산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현재 방산업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 방위 산업 상위권 나라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완전히 억누를 수 있던 나라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침략을 하기는커녕 항상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오기만 했었죠. 어느 나라에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군사 강국이 됐다.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이며 한국인들의 능력은 어디가 한계인지 모르겠다. 외국인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한국 무기 수입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관련 뉴스들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수시로 올라오기 시작하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방위 산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한국이 어떻게 몇십 년 만에 무기 강국이 됐는지에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인인 저 역시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한국 방위 산업 발전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선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당시 한국의 정세를 보게 되면 비록 북한과 휴전 협상이 맺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국가 안보가 훨씬 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 및 특수부대 창설 등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힘을 키워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 미군을 파견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본격적인 대남 무력 도발이 시작됐습니다. 1968년 1월 12일 북한 특수부대 소속 무장 게릴라 31명의 서울 침투를 시작으로 11월 120명의 북한 무장공비에 울진 삼척 지역 침투 등 1950년 468회였던 북한의 도발은 1960년대에 들어 1338회까지 증가하게 됐죠. 이에 1970년부터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무기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결국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시작은 역시나 미군 무기의 부품들을 분석해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원과 생산직 직원 등 한국인들의 무서운 끈기와 뛰어난 두뇌가 합쳐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점차 한국만의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24시간 공장을 돌리며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중화학공업의 성장 역시 한국이 지금의 방위산업 강국 타이틀을 얻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게 됐습니다. 중화학공업이란 철강, 기계, 전자, 조선, 금속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무기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시 한국에게 가장 필요했던 경제 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이러한 경제 개발 및 방위산업 성장 전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일단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황폐화됐고 그렇다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가내수공업이나 간단한 제조업에 몸담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중화학공업 및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의 무서운 능력은 모든 외신들의 분석이 틀렸음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지 단 5년 만인 1977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1979년 말에는 중화학공업 비율이 무려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던 일본의 건설 기술마저 따라잡으며 전 세계에 이름 있는 고층 빌딩의 절반은 한국 기업이 만들었을 정도로 건설 및 건축 산업에서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위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또한 조선업 역시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갖춘 독보적인 1위 국가로 이름을 알리게 됐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예전에 간단하게 제쳤고, 값싸고 많은 물량으로 다시 한국의 1위 자리를 빼앗았던 중국 역시 계속되는 품질 문제로 인해 결국 다시 한국 조선업을 찾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작했던 중화학공업이 단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죠. 정말 이것만 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의 능력에 기겁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기 개발과 생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이 성장하자 자연스레 방위산업 역시 동시에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방산업체는 86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직접 방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무려 3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다 합니다. 간접적인 종사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처럼 중화학공업에 뛰어들었지만 한국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실패 후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겨났죠.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의 궁금증처럼 한국은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실 한국과 같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의 성장을 기록한 나라의 경우 정확한 성장의 요인을 딱 한 가지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여건들이 톱니바퀴처럼 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능력과 끈기 그리고 애국심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70년대 한국인들은 오로지 나라와 자식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물론 그만큼 비극적인 희생이나 과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들도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무서울 정도의 끈기와 노력을 가지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관해수공업 위주의 산업이었다면 끈기와 노력이 성장의 요인이 되겠지만 중화학공업과 첨단 산업의 경우 과연 끈기와 노력만으로 기적의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두뇌와 노력이 합쳐졌기에 기적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IQ는 세계적으로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한국인들의 지능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죠.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에 대해 활을 잘 쏘는 민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한 운동인데요.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결국 과거부터 활을 쏘던 선조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죠. 지능 지수는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끈기 있게 역사와 전통을 지켜낸 환경적인 요소도 컸다는 것입니다. 적응력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침략을 밥 먹듯이 해오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그런 와중에 침략 한 번 하지 않고도 무려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두뇌 우수성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능은 보통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나눠집니다. 유동지능은 타고나는 것으로 기억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억력은 20세를 기준으로 쇠퇴하지만 결정지능은 지혜나 현명함을 포함하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죠. 결국 한민족은 결정지능이 뛰어난 민족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네로라 하는 방산국가로 한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민족의 높은 결정지능이 큰 몫을 했던 것이죠. 또한 적응력은 곧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뛰어난 첨단 기술인데요. 사실 그 기술들 중에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기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보급률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약 50억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휴대전화 단말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려 9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진국들의 중간값인 7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인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죠. 결국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 당연히 누구보다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은 언제나 세계 평균 이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IT 산업을 비롯해 각종 관련 산업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IQ를 가졌다던 일본의 모습을 보면 변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전자산업을 이끌어낸 나라였습니다.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의 기업들은 한때 세계 가전업계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애플이나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에게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기업들이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것이죠. 일본 가전업계는 세계 시장이 디지털 미디어와 게임, 모바일 단말기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잡기에만 급급했습니다. TV의 경우 삼성전자가 LCD TV를 만들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TV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소니는 결국 2004년 일본 내에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LCD 패널 공장에 지분 투자를 해 경쟁자 삼성의 패널로 LCD TV를 만들어야 하는 굴욕까지 감내해야 했죠.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지난 2007년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문을 두드릴 때 일본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안드로이드를 등장시키며 급속히 변화하는 스마트폰 플랫폼을 신속히 받아들였고 현재는 애플과 함께 삼성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유일한 메이저 휴대폰 업체로서 부상했죠. 사실상 아시아 최고의 전자업체였던 일본은 이제 한국을 따라잡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오히려 한참이나 후발주자인 중국에게도 밀리고 있는 판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만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가 이토록 발전하고 이제는 방위산업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데에는 그만큼 한국인들의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두뇌와 끈기 그리고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등 이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전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는 현재 한국의 모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된 이유에 대한 해외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들도 침략하지 않고 버텨내었기에 모순적이게도 전 세계 나라들이 믿고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 맞아. 만약 같은 가격과 같은 성능의 무기를 일본에서 판다고 해도 전범국인 나라의 무기를 사겠어? 한국에서 무기를 사겠어? 답은 뻔하지. 사실 한국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진 거다. 그렇게 좁은 땅덩이에서 자원도 없고 주변은 죄다 침략국가 출신들이었어.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 방위산업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결국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일궈낸 것이니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이 성장했다면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아시아 국가는 다 한국처럼 되는 게 맞지.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어. 이는 유전적인 요인 말고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더 있다는 말이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과 같은 환경을 버텨낸 나라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나라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사실 방위산업이 이제야 성장한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냐? 한국이 여태까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뤄놓은 것을 보면 기반이라고는 아예 없었어. 특히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벌써 발전했어. 오히려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이라는 기반이 있는 편이라고 봐야지. 그동안 한국은 휴전국가였기 때문에 자국의 방어를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힘썼죠. 지금은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 무기에도 여유가 생겼고 조금씩 판매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한국은 아직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무기의 실전성이 더욱 돋보이다 보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였으니 얼마나 실용적이겠어?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을 매우 잘하는 민족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망하고도 남을 일들을 수없이 겪고도 살아남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물론 그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특히 지금의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군사력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국을 지키는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버틸 수 없었을 테지만 이를 이겨냈으니 다른 나라들이 믿고 무기를 살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맞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트렌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일본 꼴이 났을 거야. 일본이야말로 전형적인 선진국이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모범적인 사례라면 일본은 딱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옆에서 일본이 망해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이니 더욱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경험의 힘이야. 한번 바닥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있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두려움이 없어. 또 헤쳐나가는 근본적인 방법을 아는 거지.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처럼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게다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개도국 수준의 나라가 아니죠. 자신들이 일궈낸 경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키우는 것은 이전 산업들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한국은 그냥 노력하는 천재야. 머리도 좋은데 끈기도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지. 한국이 딱 그런 스타일이야. 학교에 꼭 하나씩 있는 뭐든지 잘하는 재수 없는 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난 한류문을 사랑하는 1세대라는 걸 알아줘.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은 건 맞는데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다른 나라들도 멍청한 게 아니야. 결국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이룰 수 있었던 결과물이야.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하지 못하죠. 유럽인들이 게으른 것은 결국 약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현재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순위에서 유럽권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점점 밀려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인도가 대표적이죠.